오늘은 그 8월 두 번째 주고요. 내용이 조금 그동안보다 조금 많아가지고, 네. 좀 정리하는 것도 조금 많아서 조금 빠르게 한번 제가 발제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내용이죠. 게으름을 틀고 일어나는 법. 네, 우리 모든 다 게으르기 때문에 이 게으름을 여기 이 작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우리가 미루는 중요한 일들의 공통점이라고 해서, 네, 하고 싶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네, 생각만 해도 불편하고, 불안하고, 진절머리가 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이런 느낌을 피하고자 지금 할 일을 미루고 가치가 낮은 일들 속으로 피해가면서 주의가 산만해진다. 네, 뭐 저도 지금 매일 겪고 있는 거고, 뭐 하기 싫을 때 유튜브 보거나, 뭐 하기 싫을 때 인터넷 하게 되죠. 결국은 이거죠. 에너지 때문일 거예요. 유튜브 보거나 이런 게 에너지가 안 들어요. 근데 뭐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이런 건 에너지가 집중을 해서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쓰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우리 뇌는 본질적으로 에너지 쓰고 싶지 않은 게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유튜브 뭐 그냥 이런 것 에너지 안 들어가는 일에 많이 투여를 하게 되겠죠. 202페이지에 그 고통을 진정시키는 최선의 전략은 문제에 직면하는 거다라는 거. 네.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면, 네, 풀릴 수가 없는 거죠. 개인적 소회에서는 고통에 직면하려고 했던 게 있느냐, 뭐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었던데, 저한테 꼭 고통을 계속 직면하진 않았지만, 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는 조금 더 어려운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203페이지에 생각에서 행동으로 이동하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네. 이렇게 계속 실천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목적을 기억하고, 계획을 명확히 하라라는 얘기. 뭐 이런 아우렐리우스 얘기는 너무나 뭐 좋은 얘기고, 책에서도 많이 인용되면 좋은 내용들이죠.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 때마다 인간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라. 결국은 자기 인생의 미션이 뭐냐, 스스로의.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의 임무라고 이야기했고, 뭐 각자 다들 있겠죠. 네. 104페이지 아우렐리우스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되게 어려웠답니다. 이 양반도 되게 아침잠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자신의 욕구를 꺾었고, 그는 당시 가장 강력한 사람, 로마의 황제였기 때문에 좀 늦게 일어나도 됐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임무를 신하들에게 맡기고 잠을 더 잘 수 있었다. 하지만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달성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국의 황제는 아닐지라도 자기 삶의 황제는 분명하기에 달성해야 할 사명을 준비해야 한다. 결국은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이루고 싶으냐, 뭐 이거죠, 결국. 그게 좀 명료하신 분들은 뭐 아침에 빨리 일어날 확률이 많겠죠. 104페이지에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노력하고 그 가치에 따라 생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울지 시각화해보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204페이지에서 205페이지 세네카의 얘기 당신의 모든 노력이 뭔가를 향하기를 바란다면 당신의 목적지를 계속 주시하라. 계속 목적지향적으로 내가 내 목적, 내 사명이 어떤 건지를 계속 자기 스스로한테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당신의 행동 계획은 구체적인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매일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매일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스스로가 아느냐, 뭐 이런 얘기들. 전문가를 찾아라. 먼저 이룬 사람의 조언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 시작이 일의 절반이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너무 많은 얘기죠. 적은 게으름을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 하지만 현재 자신의 상태와 목표의 갭 차이가 너무 크면 자신이 마비될 수 있다라.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젊은이들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고
목표와 갭 차이가 너무 크면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목표 달성에 어려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네, 뭐 너무 장기간에 걸린다고 이러면 많이 포기하죠. 그래서 책 쓰기가 어려운 거죠. 한두 달 만에 끝낼 거라 하면 다들 잘 할 수 있겠지만, 1, 2년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게 시작해야 한다. 네, 크게 책 쓰기라고 하지만 하루의 목표는 뭐, 하루에 A4지 난 5장을 쓰겠다. 이게 목표여야 되는 거죠. 책을 쓰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작게 시작해야 한다. 이러면서 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작게 시작하라. 이런 얘기는 뭐, 저도 수없이 하고 많은 작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6페이지에 크게 생각하고 작게 시작하기. 모든 식단 바꾸기는 아침 잘 먹기로. 헬스장에서 1시간 운동하기는 집에서 10분 운동하기 이렇게 좀 작게 줄여보라는 얘기. 심장박동 최적화하기. 네, 30분 일찍 일어나기. 일주일에 책 한 권 보기. 하루 15분 책 읽기. 이렇게 디테일하게 미세하게 좀 줄여보라는 얘기고. 의견을 달면 이렇게 작게 하는 거 하나로 그치지가 않아요. 제가 봐도. 큰 뭐 벽돌을 해서 벽돌 하나를 빼거나 하나를 집어넣으면 그 전체 벽이 바뀝니다. 조금 조금씩. 그런 행위인 거죠. 이렇게 조그맣게 뭘 하나 하는. 그래서 자신이 작게 시작하고 있는 게 있는지는 한번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207페이지 당신의 실제 크기를 알고 싶으면 우선 문제에 직면해야 맞는 거죠. 네. 큰 사람은 큰 문제에 일단 직면합니다. 작은 사람은 작은 문제에도 그냥 나자빠지죠. 그래서 그 문제 크기를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이 보인다는 얘기 충분히 공감도 됩니다.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추상적 문제를 구체적 도전으로 바꿔야 한다. 네. 207페이지에 옳은 일을 하려면 겸손하게 행동해야 하고 직관을 따르고 길을 잃거나 덜렁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야 돼. 뭐 이게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재밌죠. 뭐 덜렁거리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옳은 일을. 무언가를 시작하게 해주는 용기와 잘못할 용기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실패를 충분히 용인해야 한다. 스스로 이런 얘기고 무의미한 삶은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없다는 두려움으로 특징 지어진다. 네. 무의미한 삶은 뭔가 새롭게 해보지 못하는 삶이 무의미하다는 얘기예요. 네. 완벽주의는 미루기의 또 다른 형태. 맞죠? 예, 대부분 어느 정도 완벽하기를 원하죠. 이건 맞기는 한데, 우리는 왜 완벽할 수 없는데 왜 미루나, 뭐, 음. 근데 이제 반론을 하면, 최소한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충족되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또 반론할 수 있죠. 무조건 완료만 되면 대수냐, 뭐 이렇게 또 반론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멋진 얘기죠. 쉬워지기 전에는 모든 일이 어렵죠. 네. 자전거 타는 일이 되게 쉽지만, 처음 자전거를 배우는 사람은 그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완벽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결국은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아지면 뭐 됐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208페이지에 초보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에픽텍토스 얘기. 자신이 모르는 걸 알게 된 것과 모르는 걸 인정하는 것에 대해 변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힘을 줄 것이며 또 어떤 분야에서든 발전하도록 준비를 시켜줄 것이다. 에픽텍토스 이야기인데 제가 반론 이렇게 해서 그냥 지식의 함정이라고 좀 써놨는데 결국 이거죠. 우리가 알게 되면 모르고 있을 때 상황을 잊어버립니다. 나도 다 해봤어 하면서 뭔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때의 감정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요. 우리는 초심을 유지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죠. 나의 본능입니다. 지식의 함정이죠. 알면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209페이지에, 네. 잘못된 완벽주의의 부산물은 행동하기 전에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네. 어느 정도 정보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경계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제가 보면 옆에서 볼 때는 정보가 거의 없다고 제 눈에는 보이는데 그 사람은 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또 힘들어서 뭐 실패도 많이 하신, 제가 볼 때는 정보가 없이 저렇게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분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느끼더라. 그래서 참 사람이 다르다라고 생각도 들었고. 내가 볼 때는 저분은 정보가 지금 너무 충분한데도 어떤 분은 또 난 정보가 지금 너무 없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여기서는 한 대 맞은 느낌도 있었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배우고 있는 것으로 뭔가 하는 것. 이게 책상에서 노시는 분들의 특징이죠. 뭔가를 배웠는데 뭔가를 하지 못해요. 계속 배우는 거에 만족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가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고, 네. 또 너무 좋은 얘기고 제가 공감하는 얘기죠. 어떤 분야든 파헤쳐 보면 수많은 의견과 세부 사항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제가 책 쓰기 처음에 할 때, 지금도 뭐 강의할 때 미세하게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완전히 느끼죠. 절대 못 들어가더라고. 못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파헤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미세해지는 거지. 그냥 미세해지라, 디테일해져라는 안 되더라고. 요즘에 깨닫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아직 강의의 능력이 한참 모자르는구나 스스로 또 이렇게 좀 자책도 합니다. 209페이지 첫 발을 내딛고 거기에서 얻은 결과가 새로운 정보가 되어 그 계획을 더 좋게 만든다. 네. 원인과 결과죠. 인과죠, 이게. 인과법이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그런데 그 원인으로 인한 결과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결국 또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영성이나 지금 영적 쪽으로는 엄청난 깨달음이 있어요. 저한테는 이 인과가. 210페이지. 그대는 뭔가를 하거나 체험하는 대신 기분이 좋아지려고 태어났는가? 아urelius는 참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따뜻한 침대에서 누우려고 네가 태어났냐? 뭐 이런 비슷한 얘기인 거잖아요. 뭔가 체험하거나 뭔가 하거나 해야지 기분 좋은 게 네 목적이 아니다라는 어떤 시의 제목이 재밌죠. 행복은 위험하다. 지금 완전히 와닿죠. 행복 위험합니다. 기분 좋음도 위험이죠. 우리는 뭐 행복을 기분 좋음으로 계속 대치시키고 치환시키는데. 네. 210페이지. 우리는 감정을 완전히 제어할 수 없다. 네, 감정을 제어할 수 없죠. 감정과 행동은 별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감정이 안 좋을 때도 우리는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분이 나빠지면 우리 뭐 모든 거 다 내팽개치죠. 잘 안 되죠. 근데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고요. 항상 일치할 필요는 없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긍정 심리학자가 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행동의 동기가 필요하고 특정 감정이 없으면 행동할 수 없다. 근데 이 저자가 거짓말이다라고 직격을 날리죠. 우리는 감정과 관계없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감정 때문에 일을 못했다는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위대한 개혁 한 문장을 쓴다 해서 이야기했던 서비스업은 위선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종업원이 아무리 기분이 더러워도 손님들한테는 되게 친절하게 해야 한다라는. 이게 꼭 서비스업뿐만이 아니죠. 뭐 강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런 곳에서는 위선을 발휘해야 되죠. 자기 기분에 맞춰서 자기가 기분 안 좋다고 그냥 얼굴에 바로 드러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정과 행동은 별개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행동을 촉진하지만 매번 그 변덕스러운 특징에 의존할 수는 없다. 네, 감정은 수시로 변하기에 우리가 감정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하고 싶고요. 신체 개선에 뭐 이분은 진정성하고 전문적으로 약간 대치시켰는데 뭐 약간 조금 어색하긴 한데 여하튼 진정성 있게 노력했지만 그 전문적으로 행동하라 이렇게 나오죠.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은가?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운동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가 된다는 건 네, 최상의 상태로 행동하는 걸 의미하다. 최상의 상태로 행동하는. 감정은 순간적이고 행동은 지속된다. 뭐 계속 감정과 행동을 분리시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영감을 주는 업적을 바라볼 때 그걸 이룬 사람이 동기를 부여받았는지, 그럴 마음이 있어서 행동했는지를 묻지 않고 단순히 결과만 본다. 맞죠? 뭐 항상 그 결과로 그 사람의 그 과정까지 다 해석해버리죠.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네. 또한 대개 행동이 동기를 일으키지, 동기가 행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뭐, 보통 우린 반대로 생각하죠. 뭔가 동기가 있어야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행동이 동기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함으로써 결과를 얻게 되고, 그 결과는 당신이 계속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행동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부여한다는. 아, 멋진 얘기죠. 뭔가 움직여야지 동기도 부여된다라는 얘기. 네. 신체를 활성화함으로써 감정과 생각을 수정한다. 그래서 많이 움직이면 감정과 생각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행동은 부정적, 행동은 부정적인 감정의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가치 있는 것에 몰두하면서 빠르게 감소한다. 행동하면 그래서 부정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해야 한다는 얘기하고도 뭐 어떻게 일맥상통하는 거죠.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는 능력은 매우 강력하다. 네, 이거는 뭐 영적에서도 영성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고, 우리 감정과 우리 행동도 분리시킬 수 있다는. 우리를 마비시키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맞죠? 두렵더라도 행동해 보라. 행동 자체가 두려움을 줄여준다. 이것도 뭐 공감이 많이 되실 거예요. 뭔가 행동해버리면 그냥 확실히 많이 두려움을 줄어들더라고요. 네, 그 행동하기가 쉽지 않죠. 두려울 때는. 네. 여하튼 가급적 그래도 많이 준비하고 완벽한 준비는 하지 못하더라도 가급적 준비는 많이 해야 된다. 행동 옮기 전에 많이 준비하려고 완벽한 다음에 행동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완벽 준비는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했네요. 214페이지 강력한 심리적인 도구는 실행 의도. 네. 뭐 이런 거는 하나씩 저녁 식사를 마치면 30분 걸을 거다. 밤 11시에는 디지털 기기를 끌 거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자기가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실행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저녁 끝나면 나는 운동할 거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실행 과정 중에 자신에게 보상하기. 이게 책에 나오는 게 운동하는 동안에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하기 뭐 이러면서 이런 조합을 하면 운동도 잘한다 이런 얘기를 있는데 약간 논외적 반론으로 운동할 때는 운동에 집중해야지 효과가 높다는 거는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운동할 때 TV 보면 확실히 운동 효과는 떨어집니다. 또 뭐 중요한 얘기 동지 만들기. 영성에선 도반이라 그러죠. 나와 같은 어떤 그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싶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런 친구들을 도반이라고 하죠. 세네카는 당신을 개선해 줄 사람들과 협력하라. 당신이 개선, 당신이 개선해 줄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개선해 줄 수 있는 사람과 나를 개선해 줄 사람들과 항상 같이 있어라. 꼭 많이 공감하실 얘기인데 사람은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네. 들으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죠. 네. 217페이지에 네. 스토아 철학을 제가 뭐 완전 뭐 좋아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뭐 이런 얘기가 꼭 공감되죠. 스토아 철학에서는 어디서나 어떤 친구와도 발전할 수 있으므로 환경 핑계 대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비슷한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는 걸 권한다는. 예. 누구나 뭐 아무리 안 좋은 친구랑 있어도 우리는 그 친구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래도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해라는 얘기. 모든 변화는 혼자서 하기보다 함께 할 때 더욱 쉽게 이룰 수 있고요. 비슷한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라. 얘기죠. 218페이지에. 스토아주의는 우리가 군중 속에서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이룰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군중 속에 있으면 원하지 않는 행동하면서 우리 나만의 정체성을 이룰 수 있다. 그들은 대중을 거부하지 않았지만 선호하지도 않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말을 되게 힘들게 써놨는데, 대중을 거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선호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좋아할 필요는 없다라는 스타 철학의 논조에 뭐 이런 문장 나오잖아요. 나는 키 작은 것을 나는 키 작은 것을 수용한다. 하지만 나는 키 큰 걸 더 좋아한다. 이런 얘기.
고독과 교제를 번갈아 가며 하라고 제안한다. 세네카 얘기, 고독과 군중 속에 있는 걸 번갈아 가며 해야 한다. 전자는 다른 사람을, 후자는 우리 자신을 그리워하게 된다. 고독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고, 또 군중 속에 있으면 또 스스로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게 또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네, 하나는 다른 하나를 외치어 뽑게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고독의 우선순위를 뒀어요. 절대 고독 이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약간 교제 쪽에서 또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는 걸 또 알기 때문에 아마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에픽텍토스의 이야기, 네. 습관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같은 행동을 하길 원하는 집단 속으로 들어가다. 네. 그래서 글쓰기를 하려면 글 쓰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야 되죠. 운동을 하려고 하면 운동하는 사람들과 계속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주 운동하거나 주말에 산 오는 사람 있으면 그런 습관을 가지기 쉽고, 퇴근 후 술 마시고 토요일 날 취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뭐 그렇게 또 되기 쉽다는 거죠. 에픽텍토스는 이렇게 더러운 곳과 접촉하면 결국 더러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9페이지에 뭐 예수님 얘기를 제가 써놨네요. 아, 이거는 예수님 얘기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와는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애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뭐, 결국, 그죠. 한 마리 양도 포기하지 말아요. 뭐,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제가 뭐, 필립스 이야기도 생각이 나는데, 위대한 기업 한 문장을, 좀 변화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도 존중하라, 이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그 CEO가 했던 얘기. 우리가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들에 대해 애정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려운 얘기긴 한데 여하튼 그래야 현자가 되는 거죠. 특정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길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의 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결국 많은 사람은 당신이 얼마 전에 있었던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게 번역자가 조금 약간 제가 볼 때 좀 약해요. 이 번역이. 이 얘기죠. 당신도 그들과 시점은 조금 다를 뿐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어떤 비판을 할 때, 넌 아직 모자라, 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결국 나도 1년, 2년 전, 5년 전, 뭐 3년 전에 그런 그분들과 같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222페이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지되는 중간 정도의 노력은 단기적인, 초인적인 노력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오아시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사막을 건너기가 쉽다. 그래서 이렇게 적당하게 지속할 수 있는 노력과 단기적으로 두세 달 동안, 뭐 세네 달 동안 확실한 노력, 결국은 지속할 수 있는 중간 정도의 노력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 지속성, 위해서는 순간적 최고 강도의 노력이 아닌 중간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속 오래 할 수 있게. 대부분은 다르죠. 두세 달 동안 하는 걸 원하죠. 그걸 또 우린 다 잘하게 돼. 그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70억 인구가 다 마찬가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게 이게 1년, 2년, 3년짜리 이렇게 가는 것 자체. 네, 224페이지에 뭐 이런 편집 끝에 DV가 데오 볼렌테라는 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얘기를. 그래서 뭐 운과 뭐 이런 얘기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뭔가 일을 하고 나면 이렇게 데오 볼렌트 해라. 그다음에는 어떤 절대자에게 그 일의 성사 여부를 맡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통제 가능한 행동에 노력을 꽤 집중해야 한다. 이런 얘기. 네. 운과 우연이 만드는 삶에서 옳은 일을 했다면, 네. 결과에 관계없이 만족해야 한다. 뭐 결국 윤리나 이 철학은 도덕적 윤리적 이야기로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맞는 거죠, 이게 결국은.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삶의 지침은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최종 결과에 따라 당신의 가치가 정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안 좋은 결과로 인한 자존심 손상이라는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최종 결과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를 많이 정하죠. 이게 또 자본주의 사회고. 네. 근데 그게 꼭 당신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위안은 주죠. 저도 위안 받습니다.
안 좋은 결과로 인한 자존감 손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네. 결과 연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네.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주의 책임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너의 소원을 이루는 게 절대 신이 너한테 해주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약간 재미난 반론으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이로운 경우가 더 많은 거죠. 뭐 세웅지마라는 얘기도 있지만 여하튼 뭔가 지금 이루어졌을 때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결국 균형을 찾아간다 세상은 라는 얘기를 또 하고 싶었어요. 뭐 이 책의 결국은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8가지가 정리가 된 거예요, 결국. 목적을 기억하고 계획을 명확히 하고 작게 시작하라. 기준을 낮춰라. 완벽보다는 완료에 중점을 둬라. 감정과 상관없이 행동하라. 행동을 계획하라. 보상을 통합하라. 동지를 만들어라. 노력만큼 휴식도 챙겨라. 이게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이 책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202쪽에서 202쪽에서 얼굴 보이기가 힘드세요? 네, 얼굴 보이기가 힘드세요? 얼굴요? 네. 네, 202쪽에서 제가 잠 잠이라는 그 잠언할 때 잠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썼거든요. 왜 찾아서 썼냐면 어 우선 세네카가 할 일을 미루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낭비다. 이 말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어, 옛사람 59인의 공부 산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게으름을 털고 일어나는 법.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이분이 가람 이현일이라는 분이 깊이 탐구하는 것이 공부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즉 공부하는 데 해를 끼치는 6가지가 있다. 이분도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게으름이다. 그래서 게으름을 털고 일어나는 법과 연결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네, 그래서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205쪽에 보면, 네, 전문가를 찾아가라.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를 찾아가라 그랬는데요.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걸 먼저 이룬 사람의 조언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그 집을 이렇게 수리하면서 저희 남편이 자기 생각대로 무강 마루를 막 다 사포로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렇게 상처 난 부분을 긁었는데 무강 니스를 칠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해진 거예요. 그때 제가 얘기했거든요. 전문가에게 물어봐야지. 네. 내 생각대로 형수님이 무광 리스 칠했다고 무광 리스 칠하니까 더 이상해서 가서 빨리 쫓아가서 유광 리스를 사갖고 와서 칠했거든요. 그랬더니 번쩍번쩍 같이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할 때 그분 전문가에게 여쭤보고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여기 책에도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작게 시작하라. 네, 그래서 여기도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게 시작하라. 사람들이 목표를 크게 해놓고 작심삼일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자세하게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작게 시작하라 이렇게 표까지 있어서 다음번에 서울구치소 강의 갈 때 그 인성교육 할 때 이런 부분을 한번 강의에 적용해서 하면 이분들이 에게 도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준을 낮추라 이런 얘기도 네, 기준을 낮추라는 얘기도 네, 좋았고 그 다음에
아까 작가님께서 실패를 충분히 용인해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도, 네. 그리고 그 207쪽의 맨 위에 보면은, 어, 초기에, 어디죠? 네. 그래서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 요 얘기를 조금 하고 있던데 보니까 인간의 행동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작은 움직임 때문에 덕분에 의욕이 더 높아진다는, 그리고 활동 시작할 때 끝까지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저한테 적용해 보면, 제가 책을 계속 손에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 책을 틈 나는 대로 한 페이지, 한쪽, 반쪽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계속 책을 더 읽게 되고 이 책을 또 계속 읽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208쪽을 아까 작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날마 그 오프라 윈프리도 매일 책을 읽어라. 세 장, 네 장이라도 읽어라. 그래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원한다면 책을 매일 몇 장씩이라도 읽어라. 이 얘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작가님께서 행복은 위험하다. 네, 기분 좋으면 위험하다. 이런 또 새로운 말씀을 해주셔서 보통은 사람들이 목적이 행복한 삶을 원하는데 행복은 위험하다. 또 이런 얘기를 보면은 좀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사람은 가르치면서 배우기 때문이다. 100%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보면 자신이 더 많이 배운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기 뒤쪽에 224쪽에 가서 운과 우연이 만드는 삶에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카드 보내주셨을 때 모사, 제인, 성사, 제천 이런 단어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에게 달렸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오로지 하늘에 달렸다는 이런 내용의 글을 어떤 사람이 또 카톡에 자기 푸사에 이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또 잠언에서 성경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225쪽에 네,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주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것을 연결시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음, 네. 이 소장님이 쓰신 여름이사 미치고 살지 말아라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3일 일하고 작가님 네. 일주일 동안 타이레놀 먹고 있습니다. 아파서. 아, 네네. 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네. 여름이사. 이것도 김훈 작가님 제목을 흉내냈어요. 여름 편지. 네. 그리고 미치고 살아라. 그러면 세상을 얻는다. 전철을 한번 갈아타고 K시로 갔다. 매미 소리가 한창이었다. 여름의 나무들은 땡볕에 반짝였다. 아파트는 병풍처럼 늠름하게 우뚝 솟아있다. 오랫동안 전세 살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 날이다. 무심한 나는 내 집을 10년 만에 올라갔다. 처음 계약서 쓸 때 집을 깨끗하게 잘 사용하겠다는 말을 믿었다. 이삿짐이 다 빠졌다. 거칠게 사용한 집을 부동산 아주머니와 둘러보았다.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상상하지 못했다. 남의 집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예의는 1도 없었다. 대출금 이자 갚느라 힘들다는 세입자의 말에
전세금도 몇 번이나 올리지 않고 그냥 지냈다. 몇 년 동안 시세의 3분의 2 금액으로 고정되었다. 집주인의 배려와 호의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그들은 13년 가까이 살면서 전세 금액의 2배가 넘는 근처 아파트를 사서 전체 수리를 하고 입주한다고 했다. 축하할 일이다. 우리 집은 지난 세월만큼 낡은 집으로 변해 있었다. 발코니에 새까맣게 낀 곰팡이 사진을 찍어 보낸 세입자는 결로 때문이라고 탓만 하였다. 큰 충격이었다. 마룻바닥은 너무 많이 훼손되어 있었다. 속이 상했다. 방마다 발코니로 나가는 벽은 모두 커다란 창문으로 되어 있는 구조다. 창문 틀은 새까만 곰팡이로 달라붙어서 청소 세제 없이는 닦아도 잘 지워지지 않았다. 새까만 곰팡이가 창틀에 그대로 가득 있었다. 가족 건강이 걱정될 정도였다. 세 개의 방문 양쪽에는 낙서와 스티커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화장실도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여실했다. 타일과 바닥 실리콘에 곰팡이가 까맣게 덮고 있다. 거울에도 온통 스티커가 붙어 있다. 아이들이 자라서 고등학생인데도 어릴 때 붙인 그대로다. 안방 붙박이장 문에도 스티커를 붙였다가 뗀 흔적 외에도 지저분했다. 부엌에 사구 가스레인지는 음식물이 거듭 넘치고 청소하지 않아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끈적거렸다. 식기세척기도 사용한 찌꺼기를 청소하지 않고 남겨두었다. 가스 오브레인지 상태도 깨끗하지 않다. 발코니 샷이 창풀도 먼지가 새까맣게 눌러붙었다. 남편은 그것도 곰팡이라고 이름 붙였다. 비 올 때 샷이 청소하면 된다던 친정엄마가 하시던 말씀을 기억한다. 그들은 살면서 아파트를 깨끗이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뒤늦게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떠났다. 이들이 청결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갑자기 전세비는 확 깎이고 수리 비용은 집주인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왔다. 곰팡이 제거를 해야 원하는 날짜에 이사할 수 있을 거다. 수리 비용을 반반 부담하자고 제안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왜 자신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개념 없는 대답이 돌아왔다. 결국 집주인인 우리가 청소하게 되었다. 남들에게 맡기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곰팡이 제거가 잘 되지 않을 거라는 불안 때문이었다. 그들은 부부싸움을 했는지 커다란 거실 등도 파손해놓고 변상하지 않았다. 남편과 딸이 주말을 이용해 서쪽 베란다 곰팡이를 흔적 없이 지우고 새하얀 페인트칠까지 했다. 나는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한 번씩 투덜거리며 발코니 부분 페인트칠을 마무리하기 위해 서툰 붓질을 시작했다. 삼복더위에 선풍기도 없이 일했다. 바람이 잘 통하는 19층 아파트이다 보니 에어컨을 거의 틀지 않고 살았던 집이다. 면장갑도 끼지 않고 맨손으로 페인트 붓을 들었다. 예술을 하는 화가의 심정으로 긍정의 힘을 불어넣었다. 페인트 칠은 재미있다며 깔끔해지는 벽 모서리 부분에 붓눌림을 부지런히 했다. 생각보다 칠이 쉽지 않았다. 조금 방심하고 마음 놓고 서둘러 칠하면 하얀색 페인트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적당한 페인트 양을 붓에 묻혀서 조심스럽게 집중하며 손에 잡히기까지 훈련이 필요했다. 페인트 칠에 집중하였다. 롤러로 칠하는 것이 더 편했다. 하지만 롤러가 닿지 않는 모서리 부분은 붓이 필요했다. 무더운 날씨에 얼굴이 빨갛게 된 남편도 말없이 일에 집중했다. 간간히 얼음물과 간식을 먹으며 이마에 흐르는 땀을 식혔다. 둘째 날은 부부, 도배사와 친구 아들이라며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반듯한 청년이 조용히 일하는 것을 지켜봤다. 단발머리를 고무줄로 단정히 묶고 낡은 벽지를 떼어내는 청년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시원한 음료수를 감사히 받으며 미소 짓는 얼굴이 순수했다. 도배지에 언제 풀칠하였는지 풀칠한 벽지를 척척 접어서 붙이는 실력이 노련해 보였다. 불황에도 그나마 도배 일은 꾸준히 있다고 했다. 꼼꼼하게 도배를 정성껏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무더위에도 도배 일하는 가족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거뜬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거실과 방 발코니는 우리 집 등과 같은 LED로 교체되니 새하얀 빛이 쏟아져 내렸다. 흔들거리는 방문 고리와
빛바랜 콘센트도 교체했다. 마룻바닥 긁힌 부분은 사포칠한 후 유광 리스칠로 번쩍거렸다. 색감 맡은 발코니 쪽 실리콘도 뜯어내고 새 것으로 교체했다. 발코니 벽장 안에 나무 선반 3개도 한쪽 부분이 곰팡이 피고 썩어 있어 폐기 처분했다. 선반이 있던 벽에 하얀 페인트 칠을 했다. 수납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케아에서 사온 3단 은색 철 선반 2개를 조립했다. 많은 부분이 만족스럽게 정성껏 수리되고 있었다. 넓이가 2미터나 되는 동쪽 발코니 타일 몇 장이 바닥에 떠 있어 발로 밟고 다닐 때 삐그덕 소리를 냈다. 그대로 두면 타일이 갈라진다. 떠 있는 타일도 감쪽같이 수리가 되었다. 당신은 언제 이런 것까지 다 배웠어요? 못하는 게 없네. 저만치에서 진심 어린 칭찬에 말이 날아오자 한 박자 늦은 답변이 들려온다. 어릴 적부터 멀쩡한 라디오나 시계 등을 분해하고 조립하기 좋아하여 양가익으로 불리는 그는 나를 띄엄띄엄 보는 거야? 하며 피식 웃었다. 첫째 날 마무리하고 있을 때 이사 들어올 가족들은 3번이나 다녀갔다. 남편이 더 적극적이었다. 둘째인 중학생 딸도 계속 따라왔다. 자기 방의 침대와 책상을 어디에 놓을지 아빠와 의논하는 모습이 예뻤다. 화장실 곰팡이가 지워질까 걱정하며 꼼꼼히 살피는 그들은 아이들이 다 컸으니 집을 깨끗이 사용할 거다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다. 2년 후에는 자신들의 아파트에 입주한다. 이번에 많이 수리했으니 다음번에는 괜찮을 거다. 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입주 청소하면 대장정이 마무리된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부부의 표정은 밝고 넉넉했다. 최효찬 선생님의 500년 명문가의 자녀 교육에서는 미치고 살아라. 그러면 세상을 얻는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상생의 철학 이야기가 나온다. 바로 재령이 씨 운학 이함 종가에서는 때로는 손해 볼 줄 아는 아이로 키워라고 가르치고 있다. 500년 전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다시금 떠올려 본다. 최고의 인테리어인 청소를 말끔히 하며 20해 전 아파트 분양받아 단란하게 살았던 추억이 담긴 소중한 집에서 생각했다. 남의 집을 함부로 사용한 사람에게 원상복구 요구하는 대신 그들이 어질러 놓고 간 세월의 흔적이 과했지만 그것을 하나씩 지어나간 3일 동안 흘렸던 땀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얻는 일이라는 것을. 끝.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그냥 제가 쓰고 여기에다가 옮겨놓지를 않았는데 네. 한번 간단하게 읽고 김훈 씨의 허송세월이라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별들이 운행하는 우주 공간 속의 시간과 땅 위에 흙을 익혀서 흙 속에 잠들어 있던 태초의 색을 발현시키는 도자기 가마 속의 시간과 몸 속에서 몸을 길러내는 포유류의 자궁 속의 시간과 씨앗에서 꽃을 피워내는 식물들의 시간과 김치를 익히는 장, 김장독 속의 시간이 모두 동일한 질감과 작용을 갖는 것인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인간의 언어의 영역으로 끌어넣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저 여러 가지 시간들은 말의 길이 끊어진 절벽 건너편에서 제가끔 아름답다. 너무 어려워서 네. 굉장히 김운의 허송세월에서 시간과 강물이라는 글 중에 일부다. 아무리 봐도 난 이런 내용의 글을 쓸 수 없을 것 같다. 또 이렇게 긴 문장도 쓰기가 힘들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제가 이 내용을 적었는데요.
여하튼 뭐 이런 분들하고 비교한다는 건 웃기고, 네. 이 내용 자체를 제가 몇 번 읽으니까 조금 이해는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 문장이에요.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제 너무 잘. 예, 글을 잘 쓰시거나 글을 가지고 노시는 분들은 이렇게 짧게도 쓰고 그냥 길게도 자기 마음을 제대로 표현을 하려면 단문으로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긴 문장으로 한 문장이고 한 단락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계속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계속 뭐 이런 글들을 쳐다보면서 필사해 가면서 계속 이 사람들과 비슷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결국은 조금이라도 더뭐 나아지는 길일 것 같고 해서 그냥 네,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달려가고 싶었어요, 작가님. 김훈 작가님 책을 좀 읽고 싶어서 너무 잘 쓰셔서. 네네. 아니 뭐 저는 뭐 잘 써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네. 너무 유명하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뭐 도서관이든 눈에 탁 보여서 아, 저런 분들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자 해서 한번 뭐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여하튼 뭐 이 세상에 이름을 날리거나 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들만의 강점은 확실히 있어요. 그 강점이라기보다도 깊이가 좀 다르죠. 확실히 더 깊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그걸로 또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하여튼, 네, 글을 잘 쓰려면 여하튼 저런 분들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따라 써보고, 왜 이분은 이렇게 썼는지를 계속 고민해 보는 수밖에 없죠. 근데 결국은, 네, 글 잘 쓰시는 분들은 다른 게 아니라 어휘력이 풍부한 거예요. 네, 어휘력이 쉽게 말하면 저는 파란색 종류라고 하면 나는 한 세네 단어밖에 못 떠오르지만 이런 분들은 한 2, 30단어를 떠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력이 다른 거죠. 나는 팔았다, 펄었다, 시퍼렇다 이 정도밖에 표현을 못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뭐 엄청 뭐 인디안 블루가 어떻고 뭐 여러 가지 파란색에 대한 어휘력으로 다 총집합해서 끄집어내죠. 근데 물론 그분들도 그렇게 즉흥적으로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초고를 쓰고 나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단어 한 줄, 문장 한 줄을 가지고 뭐 일주일도 고민한다고 하시잖아요. 문장 한 줄 때문에 일주일 고민한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읽어봤고요. 뭐 제가 계속 의견을 드리는 게 비슷비슷한 내용을 계속 드려서 뭐, 네, 뭐 되게 잘 쓰시기는 하는데, 네, 그냥, 네,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음, 여기서부터 하여튼 이게 대충 느낌에는 어, 그 전세 사시는 분이 집을 훼손했던 그 일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되게 많죠. 예, 그 내용이 거의 제가 이거를 잠깐만 카피를 해놓은 것 같은데. 네, 제가 하나 카피를, 음, 한 왜냐하면 페이지로, 한 페이지만 쓰고 싶었는데 할 말을 다 못했어요. 그, 그러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뭐 보니까 잘 나눠져 있는데도 일단은 뭐 전철부터 쭉 해서 이까지가 A4로 한 페이지가 세입자들이 집을 훼손했었던 이야기를 쭉 써놓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편과 딸이 일하는 모습도 거의 한 3분의 2페이지 정도를 또
쓰셨고, 그리고 도배 부부의 이야기는 대략 또 한 7, 8줄을 한번 써놓고,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세입자들이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최효, 최효찬 선생이 이제 책 관련 이제 이런 간단한 문장을 5문장 이렇게 썼는데, 음, 세입자 이야기를 이렇게 A4 한 장이잖아요. 이게 A4 한 장이면 책으로는 대략 2페이지 반이거든요. 우리가 책을 볼 때는 이게 2페이지 반이 나옵니다. A4 한 장이면. 그래서, 좀 계속 읽으면서도, 어,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쓰시려고 한 거죠. 뭐가 가스 오븐인지도 뭐 깨끗하지 않고, 뭐도 깨끗하지 않고 이런 게 있는데, 여하튼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죠. 이 A4 2장 반 정도의 글에서 이분들을 비평하는 세입자가 잘못 살고 있었다. 되게 험악하게 집을 사용했다는 얘기가 A4 한 장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냥 제가 독자로서 계속 읽을 때, 계속 비판하시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한 두세 줄로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이 사람들이 이제 A4 두세 장 반까지 막 집을 되게 훼손하면서 쓴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읽으면서 계속 다음을 또 기대해야 되는데 계속 그 얘기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더 확실히 많이 줄이시는 게 좋겠다. 아니면 정말 이 A4 한 장이면 한 꼭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 꼭지거든요. 이게 세입자야 이게 한 꼭지로 보통은 A4 한 장 정도면 한 꼭지인데 이 세입자가 이렇게 집을 험악하게 썼다는 거를 이렇게 모든 사항을 디테일하게 썼다는 얘기는 이걸로 한 꼭지를 마무리 짓는 것도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작가님, 제가 지금 앉아 있는데 아직도 몸이 아파요. 네. 3일 일하고 왔는데 제가 제 감정을 정리를 하고 싶은데 믿지고 살아라 할아버지께서도 그러면 세상을 얻는다고 이렇게 제가 제 마음을 다독이고 싶은데 이보다 더 많은 일이 있는데 많이 버렸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리 거를. 그래서 제가 속이 많이 상하고, 전세 금액도 지금도 많이 확 줄어들었어요. 집이 더러워서, 지저분해서. 그래서 결국 다 고쳐주고, 우리 힘으로도 다 수리해주고, 돈 들여서 고쳐주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미치고 살고 이래야 되나 아직 감정이 정리가, 위로가 아직도 덜, 네. 네. 그, 아직도 몸이 아파요. 네, 네, 그 마음 충분히 알겠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글로 승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그런 상황이면 그냥 네, 그런 마음을 쓰시는 게 더 낫죠.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 네. 이분들이 이렇게 집을 험악하게 만들어서 나는 지금 3일 동안 가족들과 이 청소하고 이걸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서 지금 약간 오버해서 병원에서 지금 닌게루를 이틀간 맞았다. 이런 내용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정말 이분들이 집을 험악하게 써갖고 주인이 정말 몸이 엄청 피곤해가 엄청 지금 힘들어지셨구나. 뭐 약간 그런 각색도 그게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이렇게 네, 너무 막 계속 이분들이 집을 험악하게 썼던 디테일을 계속 써내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네, 소장님의 마음을 공감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글을 딱 봤을 때 이 글이 그래 이게 좀 재밌거나 아니면 유익하거나 뭔가 이제 이런 요소를 읽을 때는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찾아내는 게 네, 아니라 그게 좀 느껴지는 게 잘 쓴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이분들을 그 마음을 충분히 아는데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글로 봤을 때 제가 소장님을 모른다는 어떤 객관적인 모르는 독자라고 했을 때 그래서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2페이지 반을 읽을 동안에 계속 예를 들자면 이분들이 잘못 이거 했고만 나오니까 독자들은 읽을 때 읽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이렇게 험악하게 집을 사용하신 분들을 이 저자는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은 드는데도 읽으면서는 조금 지루하죠. 네. 그 작가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분들이 집을 험악하게 써서 3일이 아니고 3일, 제가 3일이고 저희 가족들은 더 많은 시간을 했고 네, 그래서 진짜 병원에 어제 집에 있는 약 계속 먹고 타이레놀 먹고 그날 밤에 올 때도 타이레놀 먹고 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했고 어제는 병원에 갔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조금 직설을 드리면, 그냥 마음 편안하게 제가 독자로서 직설을 드리면, 네. 이걸로, 이 한 꼭지가 정말 멋진 한 꼭지로 통해서 출판사들이 동의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예. 그러니까 책을 쓸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소재가 조금 그거 하면 에너지를 투여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소재가 그렇게 재미없는 소재면 에너지를 아무리 투여해도 투여한 정도의 그 좋은 꼭지가 안 나온다는 게 글쓰기 대가들이 많으냐 합니다. 그래서 버릴 때는 탁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탁 던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저는 이 꼭지를 예를 들면 제가 한 3일 고민하면 그래도 조금 더 호기심 있는 꼭지로 변화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걸 그렇게 3일을 투자해서 괜찮은 꼭지가 나오는 건데 독자들이 봤을 때 유용한 꼭지일까? 라는 고민은 또 들더라고. 재밌을까? 재미없을까? 재미없다 쪽이 저는 좀 많이 기울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으로 숙제를 한번 내드릴게요. 소장님이 네. 이 글을 진짜 재미나게 한 번만 고쳐보세요. 재미나게요? 네, 제가 6번씩 이제 가끔씩 이렇게 미션 드렸잖아요. 근데 뭐 그 네. 소장님 조금 뭐 약간 힘드시기도 하고 해서 조금 안 하셨는데 이번에 이 글을 한번 네. 정말 소설 형식이든 뭐 어떤 형식이든 이 글로 뭐 줄이든 뭘 더 붙여든 이 글로 정말로 한 꼭지가 어디 공모전에 출품할 정도의 재미난 느낌으로 한번 고쳐보는 미션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게 되게 어려운 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미션 한번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저번에 어떤 일본 여행 가고 이런 걸 사건으로 딱 읽는 순간에 사건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요. 아, 이건 사건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사건을 딱 고쳐드렸잖아요. 그때 글을. 근데 네. 이거는 제가 어떻게 고칠까를 물론 좀 늦게 올리신 것도 있지만, 어떤 느낌으로 해서 이 글로, 사건으로 전환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제가 미션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보세요. 정말 다른 거, 다음 주에 글 안 올려줘도 되니까 2주 동안 이거 한번 고쳐보세요. 그러면 네. 엄청 힘드실 거예요. 아, 이거 재미나게 하려고 하면 첫 문장은 어떻게 하고 이걸 사건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이 내용이 너무 길다고 하니까 좀 줄이면서 조금 더 독자들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면서 예를 들면 이 전세 입자를 정말 죽이고 싶은 감정까지 들게 하는 그런 감정까지 그게 글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정말 나쁜 놈들이다라는 느낌까지 들게 하면 그 글은 잘 쓰는 글이에요. 그걸 한번 표현해 보시라. 어려운 미션일 수도 있어요. 사실 작가님 저한테 제가 네. 감정을 참고 그 전에 30분 동안 처음으로 이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사진을 보고 곰팡이 새까만 베란다 사진을 보고 어떻게 집을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이거를 청소하지 않으면 저도 뭐 감정을 이렇게 억누르고 청소하지 않으면 이사할 날짜에 이사하기가 어려워요. 이러면서 했는데 그러면 안 먹히니까 제가 그러면 비용을 반반 부담해서
수리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도 이사할 날짜에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가 견적 내니까 150만 원 나오더라고. 곰팡이 지우고 페인트만 하는 것만 거기만. 그래서 그랬는데 저한테 제가 이사하는 날 그때 만난 게 두 번째 만남이었어요. 십몇 년 전에 만나고 이사하는 날 만났는데 누군지 얼굴을 모르겠더라고. 여자들이 여러 명 있고 그래서 어, 이제 누군지 알게 되고 얘기를 했어요. 참다가 얘기를 조금 어떻게 집을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몇 마디 하니까 막 울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사람들 다 가고 나서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무슨 얘긴데 그랬더니 저보고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있는 앞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예의 없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남에게 보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남의 집을 이렇게 험하게 쓴 거, 곰팡이 다 집으로 만들어 놓고 한 거는 그거는 괜찮은 거냐? 그게 그런 것이 더 예의가 아니냐? 이제 이러고 말 그냥 많이 참았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예의 없다고 오히려 저한테 적반하장이다. 제가 그랬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왜 돈을 그, 그것도 등도 거실 등도 다 깨놔가지고 그 등은 왜 깨놨냐 했더니 그것까지 얘기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뭐 길쭉한 물건 들고 가다 그랬다 하는데 어쨌든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원상복구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 모르시나요? 거기까지 얘기하고도 돈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원상복구도 못하고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런 느낌. 우리 남편은 괜찮다. 남편은 괜찮다 그러고 저는 뒤늦게 알고 이게 뭐냐. 원상복구라도 해야지. 곰팡이에다가 뭐 하여간 그랬는데 결론은 제가 그래 미치고 살아라 이런 할아버지 말씀도 있는데 이 미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미 다 끝난 일인데 그래도 감정은 좀 정리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네 숙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답 다 나왔고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 자체에서는 전혀 이분들이, 그러니까 읽으면서 아, 이분들이 좀 잘못했겠구나. 이게 13년 썼으니까 더럽게 썼겠구나 하는 정도까지지만 지금 말씀하시니까 좀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쓰시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네, 뭐 대화체로 쓰시든지 전화했는데 이렇고 그 그 많은 13년 동안에 있었던 상황에서 그분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원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조용히 나를 불러서 이런 내용을, 그 네, 현실적인 디테일한 사항을 대화체로 쓰시든 사건의 어떤 느낌으로 쓰시든 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썼을 때는 지금 이 정도에서는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막 저희가 화가 그렇게는 안 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들어보니까 화가 좀 날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은 지금 소장님이 지금 글을 쓰는 이유는 이 글 보고 그 독자가 아니라 전세입자한테 화를 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네, 화를 내는 거잖아요. 이거 글 보고. 야,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13년 동안 이렇게 썼어. 전셋값도 되게 저렴하게 했는데 저거 뭐야? 이런 느낌이 들게 하려면 금방 말했던 것처럼 이런 느낌이 아닌 대화체를 옮겨 놓는다든지 그분과의 나와의 대화체를 옮겨 놓는다든지 지금 이렇게 다 부셔 넣는데 그건 왜 부셔졌냐? 원복에 보상 의무가 있는데 왜 그걸 안 했냐 하니까 뭐 지나가다가 했다. 그리고 펑펑 울면서 사람들 앞에서 왜 그런 이런 느낌의 그때 현실적인 실질적인 그 상황을 묘사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저가 독자잖아요. 독자들이 볼 때, 아, 저 나쁜 사람들이네라는 감정이 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고- 결국은 글이나 강의나 뭐, 뭐 그림이나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저자가 생각하는 그 감정을 독자가 느끼게 하는 게 최고 잘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완전 쓰레기로 만들고 싶어. 나쁜 사람으로. 아니면 이 사람을 천사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글을 읽는 사람이, 아, 정말 이 사람은 천사네. 그 글을 읽는 사람, 이 사람은 완전 쓰레기네. 이걸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글쓰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소장님은 그 사항을 하기 위해서 이 디테일한 걸 썼긴 했어요. 모두 고장 내놓고 이런 걸 하긴 했는데, 이게 좀 덜 다가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 사항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처음에 한두 번 보다가는 계속 같은 얘기 비슷한 거죠. 이것도 잘못해놓고 저것도 잘못해놓고 가스 오븐 레인지도 더럽혀놓고 샤시도 새까맣게 해놓고 계속 그런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 독자로서 조금 지루한 거죠. 계속 이 얘기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거의 A4 한 장이 이제 세입자의 집 훼손 이야기고 그리고 딸과 남편이 일하는 모습이 A4 3분의 2 정도로 또 이것도 되게 많이 쓰셨고 그리고 도배 부부 이야기도 또 한 6, 7잘 써놓고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 이야기도 또 한 9줄 정도, 8줄 정도 써놓고 그리고 이제 최효찬 선생의 이 책 얘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언저리만 돌고 진짜 써야 할 말은 다 감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이런 세입자는 아니어야 이런 세입자 이렇게 하면 쉽게 말하면 이 독자 세입자한테 하는 세입자한테 하고 싶은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새로운 네, 세입자들아 너희들도 이렇게 집 더럽게 쓰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글의 목적이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최종 목적은 그래 최효찬 선생의 이야기처럼 미치고 살자. 그래야 세상 얻는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 소장님은 이런 세입자가 다 있네? 쓰레기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직설로 하면. 다른 독자들한테도 너희들도 세입자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살지 마. 이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저, 제가 세입자한테 또 그래도 할 말은 조금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당신들이 집을 사야 할 때 못 사고 해서 집값은 자꾸 올라가고 또 대출금 갚느라고 이자 갚느라고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전세금 올리지 않았고 그 말 들으니 우리 마음도 짠하더라. 그래서 올리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배려와 호의를 이렇게 짓밟고 이렇게 집을 사용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랬더니 그렇게 또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돈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전세금 올리지 말라고 했어요.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의자를 돌렸어요. 얼굴을 안 보려고 네, 말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쓰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런 대화체 느낌으로.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감추고 이렇게 쓰니까 집 또 막 버린 것도 우리 그 밖에 세면 그 싱크대가 또 밖에 또 있었거든요. 그 보조 싱크대가 거기다가 제가 가스레인지까지 돈 들여서 설치했는데 그것도 임의로 다 버려버리고 남편이 와서 보니 곰팡이 펴서 벌써 다 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또 거실에 있던 TV 앞에 놓는 장식장 서랍장. 그것도 이사 오자마자 베란다로 꺼내놓고서는 곰팡이 폈다고 다 버려버린 지가 벌써 옛날에 남편이 저한테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계약하는 것도 5천만 원이나 깎아버리고 저는 모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지금 몸이 아파요. 작가님 3일 아, 일하고 왔다고.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제가 그래서, 더 울고 싶었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돼서 너무 놀래가지고 네, 이런 집은 그 좋은 아파트 중에서 이렇게 곰팡이 핀 집은 아무도 없대요. 우리 집만 이렇대요. 이 사람이 잘못 사용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더 충격받았어요. 제가 울고 싶었어요. 그, 네, 네, 충분히 그 상황은 제가 뭐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네. 그래서 글로 표현할 때는 정말 그래서 글이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진솔하다는 게 그게 또 엄청난 무기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 진솔함을 드러내기가 쉽진 않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아주 적절하게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은 정말 저렇게 세입자로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또 적절하게 하는 게 예술가들이 또 해야 할 책무거든요. 네, 남들의 시선까지도 내가 고려하면서 이 사람들을 정말 이 사람들이 아니라 전세 사시는 분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니까 그걸 적절하게 표현하려고 하면 이게 뭐 어떤 뭐 방법이 이런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글을 한번 써보고 내 마음을 제대로 잘 표현해보고 다시 읽었을 때 독자들이 정말 이 13년 동안 살았던 전세입자들을 나쁘게 생각할까? 아, 이 정도면 덜 나쁘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럼 또 고쳐야 돼. 더 나쁘게 내가 표현해줘야 돼.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예를 들면 최효찬이라는 선생님의 글로, 아유, 모르겠다. 더 뭐 다 퍼주자. 그게 더 잘 사는 일이래. 이렇게 넘어와야 이게 조금 더 확 독자한테 다가오는 거죠. 한참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야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왜 나한테는 미안하다는 말 하나도 안 하냐고 하니까 예의가 없어서 안 한대요. 예의 없는 사람이어서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전에 30분 통화했다고 저한테 제가 30분 통화했다고 부동산에 와서 막 철철 울더래요. 그래서 울지 마라. 부동산에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결론은 저한테 제가 집을 깨끗하게 살지 못해서 죄송해요 두 번이나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웠냐 그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리고 제가 그래 악수하고 집을 샀으니까 가서 잘 살고 축하할 일이니까 가서 잘 살아라 그리고 안아주고 끝냈어요. 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제 마음이 이게 가식이 아닌가 싶어서 가식이라기보다 이렇게 미치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위로가 덜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여하튼, 네, 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 네. 하여튼, 그래서 글 하나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떤, 네, 뭐, 갑질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썼는데, 그게 뭐, 몇백만 조회수가 되는 이유도, 그 네, 글로 정말 이 사람들이 저 사장이 나를 갑질했네라는 거를 우리가 느껴버리면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네, 이 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정말 저렇게 13년을 전세로 살면 안 되지라는 느낌까지 확 올라오게 만들어야 잘 쓴 글이 되는 거죠. 네, 독자들이 봤을 때.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는 글 안 쓰셔도 되니까 이걸 한번 고쳐보세요. 한번 좀 정말 이 글로 대화체로 꾸민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걸 한번 고쳐보세요. 그냥 뭐 너무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글을 고치지 않을 거예요. 전 버릴 건데 제가 이 글로 뭔가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만큼 어렵고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네, 말씀을 들어보니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아. 워낙 임팩트 있는 사건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을 네, 들어보니. 그래서는 잘 못 느꼈는데. 13년 동안 완전 쓰레기처럼 집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한번 글을 한번 고쳐보시는 것도 아마 글 쓰는데 많이 도움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걸 쓰시다 보면 아마 또 그, 이 지금 쌓여있던 것도 조금 더 풀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 글을 다시 한번 조정해서 한번 꼭 한번 수정해서 한번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다음 주는, 네, 240일까지 하고요. 네. 241쪽이요? 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수고 뵙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